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71회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세요. 의문의 그녀 시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 자, 2부는 우리 축구 얘기, 프랑스 축구 얘기 계속하죠. 프랑스 축구와 정치 얘기인데요. 프랑스 축구 대표팀을 레 블루에라고 하죠. 네. 지난주에 창세기였죠. 우리 축구팀은 뭐라 그래요? 그러면 레블레처럼 이렇게 부르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붉은 악마? 태극전사라고 부르지. 태극전사? 아 그런 거였어? 그런가 봐. 그렇잖아요. 붉은 악마는 서포터 이름이고. 그건 그래. 맞네. 자, 지난주에 창세기를 했으니 이번 주에는 출애굽입니다. 우리 홍 작가님이 좋아하시는 지난주엔 사실 축구 얘기가 없었죠. 거의 없었죠. 예, 제가 대본을 쓰면서 굳이 부제를 달았는데 네. 2부의 부제는 2번의 독일과 1번의 도라이. 자, 프랑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유럽과 남미 국가들 치고는 매우 특이하게 축구가 아니에요. 유럽이랑 남미는 축구예요? 무조건 축구입니다. 근데 프랑스는 F1을 제일 좋아해요. 두 번째가 축구인데 프랑스인들은 필요에 따라 축구에 열광한다. 한국과도 비슷하죠. 우리는 클럽팀은 인기가 별로 없고 국가대표의 경기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잖아요. 네. 그래서 FC 국대라고 하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축구에 관심 없는데 정말 A매치 어쩔 때만 보는 사람, 월드컵 때만 보는 나 같은 네.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그 말이 맞는 게 클럽팀이라는 게 자기 어떤 정체성이나 뭐 그런 거, 뭐 예를 들어 맨유 그러면 그 동네 태어나서 네. 할아버지부터 아빠 뭐 나까지 뭐 이렇게 정체성을 부여받는 게 있는데 실제로 한국의 국가대표팀은 그런 느낌은 있는데 그 밑에 K리그는 말 그대로 우리로 치면 이제 2부 리그 3부 리그 느낌인 거야. 맨유 팬들도 맨유 밑에 있는 2부 3부 리그를 다 챙겨보는 사람은 드물 거라는 거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6.25 전쟁 거치면서 지역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지역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 좀 그리고 우리나라는 서울 중심 공화국이잖아.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좀 있고. 근데 프랑스도 FC 국대 느낌이 조금 있어요. 조금. 자, 저희 방송은 티스템에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저한테서 뭐 달라진 거 느껴지지 않나? 뭐요? 아니 그 내 반짝반짝? 머리에서 반짝반짝이 아니라 빽빽. 흑채가 맞다 이거. 흑채는 아닙니다. 그럼 뭐 한방? 사람의 머리카락은 동물의 털이라는 거지. 그래서 동물 세포로 모근을 복원한다는 거지. 어떻게 돼? 가능합니다. 티스템 연구소의 동물줄기세포 배양액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 이거 되는 거 보고 진짜 충격받았다니까.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우리 후원 받는 거였어요? 아니, 광고 그냥 후원이라 그래. 뭐 도움을 적선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수는 없죠. 하루냐 이따 적선이라고 할까요? 자, 프랑스 축구는 스타의 존재로 바닥을 기기도 하고 정점을 치기도 하는 이런 스타 의존적인 팀이라는 말을 지난주에 했었는데요. 네. 자, 암흑기 얘기했었죠. 지난주에 프랑스 축구에 긴 암흑기가 찾아온다라고 해서 정치 얘기를 하면서 끝냈는데 1978년에는 암흑기가 이제 끝납니다. 아르헨티나 월드컵에서 23살의 어린 선수가 등장을 해요. 두 번째 황금기가 이때부터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12년 만에 월드컵 티켓이에요. 그럼 그전에는 월드컵에도 못 나갔었다? 12년 동안 3번 연속 월드컵 본선 무대도 못 밟았어요. 프랑스가 유럽 중심국 같은데 국력에 비해서는 축구를 조금 못하는 팀이에요. 전통적으로.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지금도 국력에 비해서 못합니다. 예. 누구냐? 이 선수는 바로 그 유명한 미셸 플라티니 선수입니다. 이분 저기 삼자 탈모. 맞습니다. 큰 삼자.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네, 손오공 탈모라고 하죠. 네. 예. 이 사람은 슈퍼스타고요. 판타지스타예요. 유럽 최고의 선수였고요. 이후에 유럽의 플라티니, 남미에는 아르헨티나의 마라도나. 이런 구도가 생겨나거든요. 유럽의 난 또 플라티니냐, 한 남미의 명의 사람과 아르헨티나. 나라가 대치 않은 줄. 굉장히 아름다운 플레이를 펼치는 정말 절대적인 선수였고요. 현재도 아주 조용히 계신 분은 아닙니다. 현재는 피파의 고위 간부로서 온갖 비리와 뇌물 혐의, 협잡에 연루가 되어 계시는. 이분도 또 그 어떤 빌런류는 꼭 대머리가 등장하는 거에 그 이미지를 또 재생산 확대하는데. 확실히 빌런이라고 하니까 이분의 삼자 탈모가 네. 손오공보다는 베지터를 닮았다. 그렇죠.
자, 1978년 월드컵에서 화려하게 데뷔했지만 프랑스는 조별 예선에서 탈락해요. 이 문장이 뭐 이래. 화려하게 데뷔. 미셸 플라티니가 화려하게 데뷔했죠. 아, 프랑스라는 팀 자체는 조별 예선에서 탈락을 해요. 프랑스 약팀이라니까 전통적으로는. 그런데 미셸 플라티니는 순수 프랑스인은 없어요. 프랑스에는. 그렇지만 순수한 프랑스인이다라고 하려면 프랑스에서 그 가문이 살아온 역사가 좀 깊으면 될 텐데 네. 플라티니는 이탈리아계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외국계라는 거지. 그렇지만 백인 혼혈까지는 프랑스인이죠. 그죠. 우리 프랑스인들의 어떤 포장지 얘기했죠. 습관상. 네. 왜냐하면 프랑스라는 국가 자체가 백인 혼혈 국가로서 프랑스 문명이 탄생을 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극동 지역에 살고 있는 아시아인 기준으로 보면 프랑스도 약간 그런 게 내 기준의 백인은 그 왕좌의 게임의 제이미 같은 금발머리에 하얀 피부에 벽안에 파란 눈이지. 어. 그지. 근데 약간 프랑스는 그쪽 느낌은 아니죠. 그런 느낌은 아니죠. 약간 백인의 바리에이션이 좀 넓다. 넓어요. 저- 백인의 바리에이션은 굉장히 넓습니다,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이렇게 엄밀하지 않게 엄밀히 백인하고 하긴 좀 그렇다. 우리 기준으로. 갖다 붙이는 느낌이 좀 있다 이거지 내 말은. 있죠. 어. 1982년 월드컵이 스페인 월드컵인데요. 네. 이때가 되게 되면 프랑스는 미셸 플라티니 그리고 미셸 플라티니와 함께 합을 맞추던 선수들 이 사람들로 인해서 완연한 황금기에 올라서게 되죠. 드디어 황금기가 온 겁니다. 두 번째 황금기가. 첫 번째 황금기는 놓쳤죠. 두 번째 황금기에서는 사상 최초로 월드컵 우승을 해보겠다가 되는 거죠. 축구로 되게 못하는 나라인데도 우승까지 꿈꿨다는 게 그것도 어쨌든 뭔가 한번 이렇게 또 쟁여놓으면은 우승까지 넘볼 정도로 그렇게 뭐랄까 치고 수준차가 올라가는 게 이렇게, 팍. 이렇게 뭐라고 해 폭이 크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지금. 프랑스라고 하는 국가대표팀 자체가 한 명, 두 명의 스타 플레이어에 의해서 기복이 심한데요. 네. 미셸 플라티니가 워낙 스타였어요. 이거 왜냐하면 월드컵에 본선도 못하는 그런 나라였다가 갑자기 우승을 꿈고 이게 우리나라 쳐도 좀 웃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두 명 있다 우리 그렇게 되진 않잖아. 어. 그래서 프랑스 대표팀을 역사적으로 기복이 심한 팀이라고 그러면 하고요. 인물 의존적이다. 이렇게 판타지 얘기하죠. 스타가 어떤 이 사람 별명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판타지 스타라고 불린 사람이 또 있어요? 플라티니 말고? 많죠. 막 그 갖다 붙이는 안정환도 따지고 박주영. 보면 판타지스타 계열이에요. 판타지스타라고 뭐 지금 말씀드릴게요. 판타지스타라고 하는 개념은 이탈리아의 빗장 수비 카테나치오에서 나왔어요. 카테나치오를 걸게 되면 빗장 수비를 걸게 되면 못 뚫죠. 이론적으로는 못 뚫어요. 그거를 뚫는 걸 환상적이라고 해서 판타지스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 프로 리그에서 생겨난 개념이 판타지스타예요. 그 안정환 판타지스타 맞네. 외모로 봐도 판타지 스타죠.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때 프랑스는 월드컵 4강까지 진격을 해요. 엄청난 성취죠. 그러면은 4강은 준결승전이잖아요. 네. 준결승 상대가 서독이었습니다. 아 그 당시는 서독이죠, 그죠? 서독이죠. 서독은 이때 당시에 수비를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경기 초반에 서독은 작전대로 갑니다. 먼저 선제골을 넣어버려요. 선제골을 득달같이 넣어버리고 잠그기에 들어가는 거죠. 수비를 잘하니까. 이탈리아적이네요. 이것도. 이탈리아적으로 접근을 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축구 선수들의 체격이나 이런 게 많이 상향 평준화되고 했다고 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이때가 1982년이잖아요. 네. 어떤 축구팀이라고 하는 게 그 민족의 체격 같은 거를 다 반영이 돼 있었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독일인들이 체격이 워낙 강인하다 보니까 프랑스 선수들은 이 수비를 뚫어야 되는데 고전하는 거예요. 부딪히면 튕겨 나가는 거야. 이때 당시 해설에 한국인들은 고기를 못 먹고 김치만 먹었다고 하는데 프랑스 혹시 해설가들도 독일인들에게 발리면서 소고기를 못 먹고 달팽이만 먹었어. 우리가 푸아그라 이런 거밖에 못 먹어서 이런 건가?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간만 먹어서. 간만 먹고 달팽이만 먹고 이슬만 먹는 게 그게 뭐 영향이 있다고. 고전하니까 프랑스 선수 중에 한 명은 로체토라는 선수가 십자가를 맸어요. 네. 애초에 득점이 아니라 속임수를 위해서 페널티 A로도 들어간 거예요. 아 이게 그 헐리우드 액션? 네. 그리고는 기가 막히게 넘어지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낸 거죠. 그러니까 뭐 사상 최초의 결승행이 눈앞에 있는데 이런 짓쯤이야.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건 맞아. 다 해야지. 그래서 페널티킥은 플라티니가 찼어요. 네. 성공시켰죠. 그러면서 경기는 원점이 돼요. 이때부터 대혈투로 접어듭니다. 어느 정도 혈투였냐. 서독 선수들의 신체가 워낙 강인하니까 어떻게든 골을 넣어보려고 그야말로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서 돌진하는 거 있잖아. 이걸 하다가 프랑스의 바티스통이라는 선수는 서독 골키퍼, 이때 서독 골키퍼가 하랄트 슈마허인데 충돌했어요. 실신했어요. 나 들을수록 독일 사람 만나보고 싶네요. 얼마나 강인하신지 되게 궁금하네요.
그래서 연장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잠깐만. 1대1로. 그거 네. 홍상수 감독님의 해변 여인에 잘 나와요. 아 그래요? 거기서 고현정 씨랑 사귀는 김성우 씨가 음. 있는데 고현정 씨가 갑자기 유학 갔다 왔다고 네. 독일인가 나 독일 남자 만났다 했더니 계속 꼬치꼬치 캐묻다가 나중에 어땠냐고? 이게 자기도 옳지 않잖아. 독일 남자가 좀 뭔가 피지컬적으로. 근데 나중에 혼자서 숲에 가서 울어요. 절하면서. 김승우 씨가? 자기의 번민을 잊으려고. 울면서 절을 해. 나의 이 번민. 이게 아까 우리 이자 사연처럼. 독일인. 사연처럼 잊혀지지가 않는 거야, 그게. 내가 좋아하는 이 고현정이 이 여자가 독일에서 그런 남자들이.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이거 또 옳지 않은 표현인데, 네. 역시 멋있는 독일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깐만 모신이었어? 머신이지. 머신이지. 모신이었구나. 그럼. 그렇죠. 그건 도구죠. 그럼 툴입니다. 기기지. 사람 아니었어? 사이보그지, 사이보그. 독일의 메카닉이라고 하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터미네이터입니다. 나 이제 오늘부터 나 오늘 통장 하나 만든다. 나 독일 가는 통장 하나 만든다. 아놀드 슈와제네거도 오스트리아계입니다. 그렇죠. 맞아. 그렇잖아. 똑같은 게르만족이잖아. 그럼요. 자, 그래서 1대1로 연장전에 들어갔어요. 이때 프랑스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2골을 연속 성공하는 거예요. 오. 자, 연장전에서 2골을 앞서 나가면 이긴 거죠. 그러니까 시합 종료를 앞뒀는데 3대1이야. 결승전 티켓이 눈앞에서 펄펄 하는 거지. 사상 최초의 결승행위. 그런데 축구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축구는 22명이 플레이해서 결국 독일이 이기는 스포츠다. 그치. 이 얘기 나도 들었어. 어떤 팀이 하더라도. 독일이 종료 직전에 꾸역꾸역 2골을 성공해요. 대단하다. 그래서 독일이 이런 그 근성이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멋있 3대3 많네. 동점으로 시합 끝나니까 승부차기 해야죠. 승부차기에서 독일 선수는 실수를 안 하고요. 프랑스를 이겨버렸어요. 근데 이 승부차기가 네. 사람의 멘탈을 갈아넣는 거잖아요. 보통 되게 그 팀의 에이스들이 되게 실축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를 혼자 지고 있으니까. 이게 참 웃긴 게 그러고 보면 저 사람도 사람이라는 게 왜냐면 이게 내가 홍 작가님도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건 주로 이제 야나기사와의 저 후지산 대폭발슛 같은 네. 골문 앞에서 각을 만들어서 일본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본 대표팀 특유의 예, 골 결정력 부재. 그죠. 각이 없어. 이건 건들기만 해도 골인데 어떻게든 각을 만들어서 노골을 만들어버리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그 책임을지는 네. 여기서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라는 그 책임에 보는 그 스트레스와 압박이라고 느꼈는데 아니 이게 사실 저 같은 사람이 라면 그럴 수 있어요. 군대에서 축구하다가 너희 개 이러면서. 근데 그 모든 경쟁을 뚫고 거기까지 온 국대 레벨의 사람들마저도 뭐 방금 일본 얘기도 했지만 승부차기 그 상황에서 물론 압박이 엄청나지만 그래도 그 정도 레벨의 사람마저도 그렇게 짓눌리는 압박이라는 거는 그게 어느 정도일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사람마저도 그렇게 매몰될 정도의 거기까지 압박. 간 프로라면. 그래서 월드컵 토너먼트에서 승부차기 이렇게 하면은 정말 그 실축이 안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죠. 스타들이 다 실축하지. 꼭 유명한 애들이 실축을 해요. 옛날에 베베토인가? 그것도 그렇고 그 영국의 베컴. 베컴도 실축하고요. 실축을 다 많이 했다고. 옛날에 황선홍도 실축하고 보면 에이스들이 있고 항상. 그런데 독일 선수들은 실수도 안 하고 프랑스는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다 넣어버렸어요. 이겨버렸어요. 프랑스 선수들은 그라운드에 쓰러져서 눈물을 흘렸는데 이때 굉장히 비참하게 울었습니다. 말해도 울 것 같다. 솔직히. 그때 플라티니가 굉장히 안습한 말을 했어요. 나중에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 팀인지 알았다면 결코 그 경기에서 패배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왜 안습이냐면 이게 딱 그 얘기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아, 그지. 이기는 것도 습관이라는 거지. 그치. 이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플라티니는 그라운드에 쓰러져 울었지만 그래도 성과가 있었어요. 바로 이 대회에서 보여준 모습 때문에 거액의 이적료를 받고 어딜 가냐? 유벤투스에 가죠. 유벤투스는 어느 나라에 있는 팀이에요? 이탈리아 세리에 A. 그 유벤투스에서 본인도 성공하고 유벤투스라는 팀도 성공시켰어요. 유벤투스가 되게 명문 팀이잖아요. 엄청난 명문 팀이죠. 그러고 나서 월드컵에서 실패했죠. 네. 뭐 4강까지 올라간 게 성공이긴 하지만 승부차기에서 졌다고 하는 건 좀 그렇죠. 이 82년 월드컵이 이탈리아가 우승하지 않나요? 그 로시의 그 회심의 골. 회심의 골. 파울로 로시 어마어마한 선수였습니다. 이 로시 내가 왜 기억하냐면 어릴 때 네. 제가 몸이 아파서 텔레비전만 보는 애였잖아요. 네. 그래서 86년 월드컵에 드디어 우리나라가 진출하게 될 때 그래서 그 이전 월드컵사를 엄청 방송을 많이 했어요. 거의 한 2달 넘게. 텔레비전 그걸 다 봤어. 그래서 월드컵도 모르는데도 근데 그때 82년 월드컵 얘기가 나오는데 그 로시의 그 회심의 골로
이탈리아가 우승했다면. 난 그때 이탈리아가 세계 최고인 줄 알았어. 그래서 이탈리아 말고도 또 세상에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면서 86년 월드컵을 막 기대한 거야. 우리도 이제 본선 갔으니까 네. 저 사람과 비슷한 레벨인 줄 알았지. 태권도 축구? 어린 소년의 꿈. 태권도 축구도 아니었어. 그때 왜냐면 아니었어? 태권도 축구라는 건 어쨌든 간에 뭔가 피지컬로 상대방이 쓰러져야 되잖아. 네. 우리나라 선수들이 얼마나 많이 쓰러졌는데 상대방 애들이 너무 강건해가지고 이게 막 휘청휘청 되는 그 상대방이 달려가는 그 바람에 넘어지고 약간 이런 느낌까지. 왜냐면 특히 그 왜 마라도나가 있는 네. 아르헨티나랑 붙었잖아요. 86년 월드컵에서. 근데 그때 마라도나가 워낙 이 앞판 뒷판이 두껍잖아요. 실제로 그 서양 선수들도 자빠지는 판이다 네. 보니까 마라도나가 골을 몰고 나갈 때 그 사람이 그렇게 나중에 그렇게 위대한 전설의 선수가 될 줄 나도 몰랐지. 아니, 그래서 태권도 축구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발을 걸거나 치면 넘어져야 되는데 그런데도 뚫고 진격을 해버리니까 허정무 감독님 같은 그런 분들이 네. 하는 수 없다. 아니 그냥 도움 닫기까지 해가지고 공중에 몸을 띄어서 마라도나를 팼단 말이야. 마라도나 근데 너무 아랑곳 안 해. 맷집이. 진짜 나 이건 놀랬을 세력이 때. 아니고 맷집이 아니 그 좋다. 마라도나 중간에 살짝 그 눈물도 흘리고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너무 패니까. 근데 마라도나 웃긴 게 어머니 멀리까지 와서. 마라도나가 왜 안 크잖아요. 마라도나가 안 크고 땅땅하잖아. 그렇게. 땡땡해.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는 그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아닌 줄 알았어. 어린 마음에. 마라도나 정말 위대한 선수죠. 그리고 지나고 나서 이제 지금 벌써 30년 넘었잖아요. 그 선수는 왜 축구 역사, 왜 책에 나오는 사람 네, 되는 거잖아. 전설의 별이 된 거잖아요. 그게 대단한 순간이었구나라는 거 있잖아. 왠지 마라도나가 울었던 순간이 우리 왜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때리면 그런 거 서러울 때 있잖아. 우리 엄마 아빠도 안 때렸는데 이러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도 안 맞고 살았는데. 엉엉 울진 않았고. 눈물이. 근데 이 멀리까 내가 축구하다 내가 맞고 말이야. 그냥 찔끔. 근데 남미 애들이 팔을 잘 쓴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잘 써요. 뭐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네. 그런 뭐랄까 방해놓고 막 이렇게 싹싹 때리고 막 이렇게 네네. 막 하는 건 잘한대요. 그러니까 마라도나도 충분히 그랬겠지. 지금 홍 작가님이 사진을 보여줬는데 마라도나가 마치 동네 일진에게 왜 빵 안 사왔어 하면서 처만 든 사진이 있네. 저 동작을 보시면 대표님 이거는 시합 중에 이게 사진이 허정무 선수가 마라도나를 깐 장면인데. 자 이종격 투기가 아닙니다. 아니 이게 진짜 느낌이 월드컵 무대입니다. 옳지 않은 진짜 표현입니다. 까는 것 같아요. 빵 셔틀한테 왜 오늘은 빵을 안 사왔냐며. 오늘 왜 이거밖에 못 걷어왔어 이러면서. 진짜 너무 악마 같은 사진. 자 지금 마라도나를 이 사진 속에서 패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는 공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공이 없어. 이거 너무 웃긴다. 내가 분명히 저 경기를 봤는데 어렸을 때. 관심사 공이 아니군요. 근데 거꾸로 축구 말하면 경기인데. 이렇게 맞으면서도 결정적인 플레이를 펼친 마라도나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마라도나가 그냥 툭 들어가더라니까 사람을. 자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얘기가 1986년 멕시코 월드컵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유로 대회. 사이에 있죠 원래. 2년 칭하로 있잖아요. 네. 1984년 유로 대회에서 프랑스 우승해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죠.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팀인 줄 알았다면 우리도 이겼을 건데 그 한을 가지고 우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을 가지고 자 우승을 했으니까 근데 월드컵 우승하고 유로 우승이 수준 차이는 별로 안 나지만 상징성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니까 이 기세를 몰아서 1986년엔 반드시 우승하겠다. 이 프랑스는 완전히 도끼를 품고 1986년 월드컵에 가게 되는 거죠. 네. 이때 실제로 프랑스가 유럽의 황제라고 불렸어요. 세계 최고의 팀에 근접해 있었거든요. 자, 16강 돌파하고요. 브라질하고 8강전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과달라하라였어요, 지역이. 유럽의 신생 황제, 그리고 브라질은 남미의 황제죠. 그래서 그 대륙의 황제끼리 붙은 대결이라고 전 세계적인 관심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문제는 이날 경기장 온도가 말이죠. 화씨가 아니라 섭씨 45도였어요. 야, 짱이다. 예. 어마어마한데요. 네. 서 있지도 못할. 뜨거워서 그거. 섭씨 45도. 거기다가 그 대지가 되게 높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죠? 이게 약간 그럼에도 고지가 불구하고. 높았어요 또. 멕시코가 고지대가 많아요. 네. 그늘에 앉아있지도 못할 날씨인데 이 정도면. 자, 한 골씩 주고받으면서 전반전을 마치고 나서 후반전이 시작되니까 이미 탈진 상태예요. 섭씨 45도에 말이 됩니까? 이 주심의 등 뒤로 그 같은 편에서 네. 계속 물병을 던지는 거야. 물 마시라고. 수분 보충을 계속하라고. 그러니까 물병을 계속 갈아가면서 뛰었어 선수들이. 그러다가 후반전에 결정적인 기회가 와요.
플라티니가 정말 그림 같은 스루 패스로 자기 동료한테 완벽한 득점 기회를 줬단 말이야. 네. 이 선수가 프랑스 선수 벨론이었어요. 근데 이 뜨거운 날씨에 다 지쳐있고 흐느적거리는 이 상황에서 브라질 골키퍼 오스카가 막아야 돼 이 생각만 한 거야. 그래서 공이 아닌 급한 마음에 프랑스 선수 벨론을 두 손으로 그냥 껴안아버렸어요. 내 남자. 근데 이때 벨론이 이게 더우니까 사람이 순간적으로 상황 판단이 안 되잖아. 이때 넘어지면 돼요. 아, 그치. 그렇죠. 이때 넘어져서 주심이 휘슬만 불면 돼. 페널티인데 그럼. 그런 페널티킥인데 자기도 모르게 넘어지지 않으려고 비척비척거리다가 주심이 못 본 거야. 그 득점 기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선수들은 거세게 항의를 했죠. 주심이 못 본 걸 어떡합니까? 그렇지. 이건 뭐 무효죠. 뭐 그냥. 스포츠라는 것이. 결국은 섭씨 45도에서 연장전까지 모두 마치고 120분 섭씨 45도에서 그늘 하나 없는 데서 그리고 나서 승부차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선수들인데 그거 관전하러 갔던 분이 쓰러지는 분 많았을 것 같은데 진짜. 자, 그래서 페널티킥 휘슬을 불어야 되지만 억울하게 기회를 놓쳤던 그 벨론 말이죠. 네. 승부차기 할 때 벨론이 찬 공이 하필이면 골포스트에 맞아요. 네. 골대. 골대에 맞고 튕겨져 나왔다가 자기를 껴안은 브라질 골키퍼 오스카의 뒤통수를 맞고 다시 골인 됩니다. 소림 축구야 이거. 무슨 인간응보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자, 결국 브라질은 이것 때문에 진 겁니다. 진짜 소림 축구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미셸 플라티니가 걸어 나옵니다. 승부차기에서 말이죠. 네. 이 위대한 대선수가 홈런볼 쳤어요. 그 이런다니까. 홈런볼 치는 거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윙 날아가서 위로 홈런볼 그냥. 슝 날아가는 거? 골대 위로? 골대 위로 이제 큰 각도로 관중석으로 날려보내는 걸 홈런볼이라고 하죠. 신간생 축구에서. 이탈슛 뭐라고. 후지산 대폭발슛. 하필이면 이날이 미셸 플라티니 생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프랑스의 페르난데스라고 하는 새파란 신인 선수가 있었는데요. 네. 맨 마지막에 이제 시소로 주고받고 하다가 이 선수가 골을 성공시키면서 이 신인하고 유럽의 슈퍼스타 플라티니가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비트 스핀을 하면서 그라운드에 막 뒹굴러요. 뭘 했다고요? 뭐래? 아니 뭐 그러면서 프랑스의 승리로 끝이 나는 거죠. 보통은 이기면 환호성을 지르고 진 팀이 울어야 되는데 프랑스 선수들이 다 울었어.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리고 그 120분 동안에 섭씨 45도에서의 싸움이 너무 지옥같이 힘들다 보니까 승부차기까지 갔잖아. 땀 들흘렸네. 눈물 흘릴 거 남은 거 보면. 양마야. 나는 근데 자꾸 울었다 그러니까 왠지 역시 프랑스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약간 열정적으로 감정 막 이런 거 있잖아. 축구가 많이 의외로 울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스포츠가 되게 격하다 보니까 네. 승부의 세계에서 그게 뭔가 안 되는 경우에 복받치게 하는 건가? 그렇지. 아니야 땀을 들흘렸네. 물론 운 게 엉엉 운 게 아니라. 아니 그냥 쓰러져서 막 엉엉 우는 애들도 많더만. 많긴 많은데 이제 그렇다고 분위기가 무슨 비극적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아니 기뻐서 우는 것도 그런 거니까요. 자, 이제 4강 가야죠. 이 경기가 월드컵 역사상 최고 명승부 중에 하나로 하고 정말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다. 그래서 브라질도 박수를 받았어요. 골대에 맞고 사람 머리에 맞고 들어가는 게. 그건 좀 웃기긴 했지. 그러니까 공격 축구와 공격 축구의 만남이었고. 그런데 말이죠. 이제 그래서 4강에 올라갔는데 축구는 22명 플레이죠. 결국 독일이 이기는 스포츠란 말이에요, 여러분. 4강전 상대가 또 서독이었어요. 그런데 서독 선수들은 날씨가 그렇게 덥지 않은 쾌적한 경기장에서 8강전을 치르고 올라왔고 45도에서 혈투를 벌인 프랑스 선수들은 시합 처음부터 흐느적거렸어요. 그냥. 기록 회복이 안 됐구나. 안 되죠. 어떻게 기록 회복이 됩니까? 간단히 땡큐 이러면서 2대0으로 그냥 이겨버렸어요. 서독이. 또 프랑스 오겠구만. 월드컵이 또 이렇게 끝나고 말아버린 거예요. 이 독일 팀 보면은 제가 이제 좋아하는 네. 스포츠는 e스포츠인데 네. 리그 오브 레전드의 마치 SKT 같은 느낌이거든요. 우리나라 SKT가 요즘은 이제 많은 그 작전이 분석이 돼서 옛날엔 정말 이길 수 없다는 느낌이었는데 요즘 보면 이래요. 초반에 뭔가 당해. 그래서 이쯤 되면 원래 스노우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상태의 이득을 계속 굴려나가서 시간이 굴러가면 점점 격차는 벌어진다. 근데 경기를 보고 있잖아. 그럼 30분쯤 되면 원래는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이거 붙으면 집니다 이거. 눈사태 만드는 그 큰 그렇죠. 공, 눈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네. 격차가 점점 벌어진다 이거지. 근데 30분이 됐는데 다들 뭘 느끼냐면 중계를 보는 모든 애들이 뭐지 이 불안감. 왜 격차가 더 안 벌어지지? 왠지 격차가 크게 안 벌어지고는 있는 이 느낌.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리고 이겨.
그러니까 뭔가 이 도전자들이 항상 멱살까지 잡는 법까지 이제 알았어. 애를 두들겨 패. 얘가 분명히 맞고 있는데 왜 그 권투 선수 중에 왜 가드가 좋은 사람은 맞는 것 같으면서 다 이렇게 안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중요 부위는 다 안 맞는 느낌으로. 뭔가 하다가 마지막에 너 이상하다 나 힘든데 때리느라 어쨌든 주먹을 한 번만 뻗게만 되면 하고 죽는 거 있잖아. 딱 이렇게 주먹을 뻗으면 저 이번 여름 썸머리그도 보고 있는데 항상 경기 양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말이 마음에 와닿는 게 이기는 법을 안다라는 게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 거죠. SKT가 롤드컵이라는 세계적인 거기서 네. 계속 우승을 하다 보니까 뭔가 그 거의 비슷한 레벨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 아주 작은 차이로 이긴단 말이지. 그러니까 승리도 습관이야. 마지막엔 꼭 이겨. 신기하다.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자, 이렇게 독일에게 네. 후드려 맞으면서 프랑스는 결국 월드컵 우승을 하지 못한 채 프랑스의 황금 2세대는 노쇠하거나 퇴장하게 되는 거예요. 잠깐 내가 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축구는 영국의 눈탱이를 친 프랑스가 결국 독일에게 지는 일이야. 그렇습니까? 그런 거야.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의 뭐 유럽에서는 그러니까요. 영국이 독일한테 잘해줘야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자, 그 다음에 프랑스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시 약팀으로 전락을 해요. 이 팀 되게 재밌는 팀이야 진짜. 그 약소국들한테 막 지거든요. 우와, 우리도 강대국 프랑스를 꺾었다 이런 기쁨을 제공하는 네, 그런 팀이 되었습니다. 셔틀이 되셨군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의 독일이 지나가고, 자, 에릭 칸토나라고 아십니까, 대표님? 이거 저도 이 대본을 보고 이분 난 배우로 알았거든요. 배우로서 괜찮은 편이죠. 필모가 되게 화려하던데요. 네. 이 사람이 배우예요, 배우. 주연으로 영화도 많이 찍으셨고. 그치. 이자벨 아전이랑 주조연으로 찍은 영화도 있다니까. 영화를 찍으면 주연 여배우와 반드시 잔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고 있는 분이죠.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고 있는 분입니다. 자, 2.5세대. 이 사람 생긴 것도 무섭게 생겼어. 왜 2.5세대냐면 빛나려다 만세대예요. 정말 이 세대도 그 에릭 칸토나가 딱 주축인데, 에릭 칸토나 별명이 킹입니다. 킹 에릭 칸토나. 이 사람도 이탈리아계 이민자 집안 후손이에요. 원래 또 이제 하층민 집안, 노동자 집안이에요. 석공 집안입니다. 원래 우리 표현으로 하면 장사 집안이네. 석수쟁이. 그러니까 이분의 몸 자체가 장사 몸이에요. 그러니까 장사가 나오는 집안이. 축구 선수보다는 럭비 선수에 가까운 몸을 갖고 있는데, 사람이 이끈 2.5세대가 업적이 없어요. 근데 뭔가 암흑기는 암흑기인데, 이게 이제 90년대 초의 암흑기거든요. 네. 암흑기는 암흑기인데 뭔가 플레이는 멋있는 아련한 암흑기로 프랑스 축구팬들한테 남아있다고. 칸토나는 진짜 무섭게 생겼어요. 생각도 무섭게 생기고 성격도 무서워. 체격도 크잖아. 털복숭이야. 그런데 플레이가 너무 우아하고 판타지가 넘쳐요. 그리고 성격도 워낙 압도적이라 가지고 팀을 휘어잡는 게 어마무시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었던 건가요? 카리스마가 있는 정도가, 이 사람이 카리스마예요 그냥. 근데 그 카리스마가 별로 뭐 그 카리스마의 어떤 교양과 지성은 없는데, 예. 그 왜 이런 느낌 있잖아요. 사나이와 상남자와 무레배와 불한당은 한 끗 차이잖아. 좀 김도한 느낌도 나고. 그게 다 있는 남자다. 그렇죠. 자, 어떤 사람인지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다 갖고 왔어요. 사건만. 중요한 사건을. 1987년에 팀 동료를 구타해서 벌금을 납부했고요. 이 구타한 이유가 뭐 자기 가방 놓는 자리에 서 있었다던가 뭐 이런 거였어요. 훈련장이 넓을 텐데. 그런 거기 것도 있었던 거예요. 내 가방 좀 달라고. 그랬더니 때렸다고. 그런 네 적도 가방, 있습니다. 내가 네 가방 갖다 줄 사람이냐고. 1989년에 공을 관중석에 차버렸어요. 그리고 유니폼을 벗어서 심판 얼굴에 던져버렸어요. 무기한 출장 정지를 받았고요. 이게 유니폼 주는 거는 서로 교환하자는 얘기 아닌가요? 심판이랑. 주는 것과 던지는 건 다르죠. 1990년에 팀 동료한테 축구화를 던지고 열흘간 출장 정지를 받았고요. 아직까지는 멋있는 건 없고. 네. 무레배만 있는데 지금은. 1991년 심판한테 공을 던지고 3경기 출장 정지 받았습니다. 해마다 껌껌이 이렇게. 1992년 EPL 리즈 유나이티드로 이적을 하죠. 네. EPL은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이적해서 팀을 우승시켰어요. 대단한 선수였던 거죠. 그리고 나서 1993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을 하게 되는 거죠. 드디어. 그리고 이 사람을 데리고 오면서, 네. 에릭 칸토나를 데리고 오면서 바로 그 해 26년 만에 맨유가 리그를 제패하거든요. 이후에 총 5번 리그 우승을 이 사람이 이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킹인 거죠. 농담처럼 그런 얘기 있다면서요. 영국인이 유일하게 사랑한 프랑스인. 에릭 그런 말도 칸토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에 친정팀인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시합에서 네.
그죠? 이적했잖아. 네. 그 리즈의 훌리건이 배신자라고 관중석에서 욕을 한 거야. 이 사람 얼굴에 침 뱉었어요. 그래서 벌금 1,000파운드를 납부했고요. 같은 해 이제 유파컵, 유파 챔피언스 리그를 이때는 유파컵이라고 불렀는데 네. 터키의 명문팀이죠. 갈라타사라이. 예, 이 팀하고 시합하는데 심판한테 욕을 하고 4경기 연속 출장 정지를 먹었습니다. 이게 신기한 게요. 계속 뭐 며칠 아니면 몇 경기 이렇게 출장 정지를 먹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스타로 남았다는 게 진짜 신기하다. 정말 잘했나 봐. 물론이죠. 그죠? 1994년에는 스윈던 타운이라는 팀하고 경기를 했는데요. 이 팀의 선수를 두들겨 팼습니다. 싸움이 아니라 거의 그냥 혼자 짓밟은 수준으로. 싸움도 엄청 잘하거든요, 이 사람. 5경기 출장 정지. 이 사람 보면은 어깨가 떡 벌어져가지고 표정이 되게 좀 그리고 주먹 좀 꽤나 쓰게 생기셨어요. 그렇죠. 그 맨체스터가 사실은 공업지대죠. 네. 그리고 오래된 공업지대고 낙후한 공업지대예요. 그리고 네. 거기 이제 그 오래된 공장들이 있고 노동자 거주지가 있죠. 음. 주하층민들이 사는 우리나라로 치면 구로공단 정도예요. 느낌이. 그러니까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은 원래도 훌리건으로 유명한 동네였단 말이야. 네. 훌리건은 뭡니까? 패싸움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보기에 에릭 칸토나는 히어로다. 축구를 매개로 패싸움을 한 사람들인 거죠. 에릭 칸토나를 이 사람들이 킹이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흠모했는데 훌리건들에게 킹이라고 불렀군요. 어느 정도로 흠모했냐면 당시에 이제 맨유 훌리건들 말이죠. 네. 일부러 칸토나가 지나가면 집적거리는 거예요. 집적거린 다음에 따귀를 맞거나 칸토나가 얼굴에 침을 뱉어주면 영광이라고 좋아했어요. 이거 사생 팬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웃기다. 오빠들한테 욕먹는 거 좋아하는 거. 야 이거 칸토나한테 맞은 자국이야 이러면서 멋진 걸 역시 주먹이 세더군. 무신되지 왜 경력으로 얼굴에. 무심하네. 그러다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의 영원한 별로 빛나게 되는 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가 94-95 시즌이었어요. 크리스털 팰리스라고 아시죠? 그게 뭡니까? 모르는데요. EPL 팀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원정 경기에서 크리스털 팰리스 한 팬이 관중석에서 칸토나를 조롱했어요. 근데 이거는 날이면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죠. 예. 축구장에서 자기를 욕하는 걸 듣고 에릭 칸토나는 관중이 있는 곳으로 전력 질주해요. 전력 질주를 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네. 관성을 실어서 그대로 몸을 날려서 쿵푸킥을 날려버립니다. 경기 중에 예. 그 2단 옆차기. 2단 옆차기. 그리고는 주먹으로 두들겨 패버린 거예요. 그 방송 됐겠는데. 방송됐죠. 이게 세계 축구계의 쇼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센세이션이죠. 이게 연일 전 세계 TV에 방송됐다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 그 CBS 이런 데서 방송이 돼가지고 미국인들이 축구는 유럽의 야만적인 스포츠라고 하는 인식이 이때 더 크게 강해졌다 그래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야구를 많이 보는 미국인, 뭐 물론 미식축구도 하지만 야구라는 게 굉장히 그 어떤 룰로 포장되어 있는 되게 정제된 운동이잖아요. 근데 이런 야생을. 그죠. 야구를 보던 눈으로 만약에 이런 사태를 보고 원래 그 과열된 그 유럽의 축구 열기를 보면 좀 그렇게 느껴지겠죠. 이때 훌리건도 엄청 심했었지 않나요? 그런 기사들이 엄청 내내 심했죠. 났었잖아요. 경기만 끝나면 지들끼리 패싸움하고. 이 모습을 보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훌리건들에게는 영원히 모시겠습니다. 형님 영원히 모시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은퇴한 뒤에도 어떤 문화가 생겼냐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크리스털 팰리스하고 원정 경기를 하게 되면 원정 응원을 가잖아요. 에릭 칸토나 얼굴을 인쇄한 가면을 쓰고 관중석에 앉아있는 그런 문화가 생겨났어요. 못됐다. 왜 귀엽네. 못됐다 근데 진짜. 엿먹으라 이거지. 아니 왜 이 정도는 재밌잖아. 그래 뭐. 근데 그게 당연히 패싸움을 유발하죠. 훌리건들 사이에. 그래서 지금은 FA에 의해서 강력하게 금지된 상태고요. 가면 검사합니다. 아 그래요? 맨유가 크리스털 팰리스하고 원정 경기를 하게 되면 우리 야구장 들어갈 때 소주 검사하는 것처럼. 소지품 검사, 가면 검사합니다. 아니 이게 약간 짓궂은 농담 수준에서 재미로 할 수 있는 건데 거기로 안 끝나고 그걸로 안 끝나고 패싸움을 한다고 하니 재밌는 일마저도 못하게 된 거잖아요. 이거. 어릴 때 그 기억나요? 그런 기사 같은 데서 뉴스에서 나왔을 때 이 영국 홀리건들이 너무 이제 행패가 심해갖고 되게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 막 이랬었거든요. 경기만 끝나면 내 싸우고 누구 죽고 막 다치고 이러니까. 그래서 영국 훌리건들은 원정을 가면 사나워져요. 이상한 개척정신 비슷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 훌리건들은 전통적으로 홈그라운드에서 사나워요. 그러니까 어떤 심리냐면 홈그라운드에서 패싸움에서 지면 다 내주는 거다 끝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집을 안 된다. 안방을 털리면 끝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짓도 해요. 홈그라운드 내에서. 홈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패싸움 얘기하는 겁니다. 거꾸로 원정을 가게 되면 굉장히 겁을 먹습니다. 이탈리아 훌리건들은. 그러면은 진짜 영국 사람들이 이탈리아 가서 한다면 그때가 정말 지옥도가 펼쳐지겠네요. 그때가 지옥도가 펼쳐지고 펼쳐졌고요. 사람도 많이 죽었고요. 이 얘기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얘기하겠습니다. 프랑스 얘기니까 뭐 할 얘기는 아닌데 네. 그 이렇게 훌리건이 창궐했던 시기가
이게 대처 시기가랑 겹치지 않나요? 중산층의 몰락과 겹치죠. 그죠?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서. 프랑스로 돌아와서 어쨌든 에릭 칸토나는 프랑스인이므로 네. 에릭 칸토나 지금도 축구계 인사들은 이 사람 피해 다녀요. 나도 또 피해 다닐 것 같아. 예, 별로 안 좋은 취급을 받는데 에릭 칸토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특별한 인간을 괴짜라고 부르고 있다. 나는 그렇게 불리는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 한마디로 내 맘대로 살겠다. 내가 짱이다. 약간 이런 태도죠. 근데 또 짱이야. 축구 실력도 짱이고 연기도 잘하고. 그리고 일진이야. 싸움도 잘하고. 자, 저희 방송은 평산네이처 하루니아의 적선을 받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하루의 건강을 위해 자 아로니아 농축액을 물에 섞어 마시는 것도 귀찮다고. 그런 당신을 위한 평산네이처의 새로운 야심작 하루니아. 하루에 한 포 알약으로 섭취하는 아로니아 농축액입니다. 이제 건강과 함께 간편함도 챙기세요. 국내 최대 함량, 최다 판매를 자랑하는 평산네이처가 만들었습니다. 전 편한 게 제일 좋아요. 하루니아. 에릭 칸토나는 1997년에 이때 불과 31살이었거든요. 네. 이때 갑자기 은퇴합니다. 이 얘기는 천천히 하게 되겠지만 일단은 3세대에게 자 프랑스 황금 3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자리를 내주게 되는 거죠. 여기서 3세대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세대를 얘기하는 거죠. 지단, 앙리. 뭐. 바로 그렇습니다. 음. 예. 한마디로 프랑스 대표팀에서 밀려나니까 열이 받은 거예요. 내가 누군데? 2.5세대니까. 근데 사실 실력상으로는 밀려날 사람이 아닌 건 맞아. 아직 나이도 창창한데. 근데 축구 선수한테 월드컵 무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죠? 근데 에릭 칸토나 성격에 자긴 전성기인데 자기가 밀려나니까 그래? 그러면은 구질구질하게 월드컵 대표팀에도 발탁을 못 받으면서 어떻게 구질구질하게 그라운드에서 뛰나? 남자가 바로 은퇴하는 거지. 형님. 자, 저는 때리지 마세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건지는 나중에 천천히 이번 주에 얘기를 하고요. 아무튼 에릭 칸토나 이 사람 이런 말 했어요. 여러분, 저는 축구에 대한 모든 정열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라는 말로 은퇴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비치 풋볼로 전향을 하거든요. 비치 풋볼? 자, 이게 브라질에서 생겨난 놀이인데 브라질은 브라질 도시는 해변 도시가 많아요. 네. 그래서 미래의 축구 선수를 꿈꾸는 어린 아이들이 축구를 어디서 하냐? 브라질의 골목은 굉장히 복잡하고 혼잡하죠. 네. 언덕도 많고. 네. 거기 축구하기가 어렵잖아. 네. 해변에서 축구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모래사장 위에서. 그래서 브라질 선수들의 전통적인 압도적인 개인기 있죠. 그 개인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대가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인체적인 스포츠 역학에서 나오는 규칙적인 동작 있죠. 네. 네. 이거를 역행하고 배신하는 동작이에요. 잔디밭 위에서 뛰었으면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모래밭 위에서 그래서 그런 건가요? 아, 발목이 단련돼서 그래요. 아니 근데 우리 옛날에 유소년 축구 한다면서 네. 잔디구장이 없어서 애들이 뭔가 이렇게 안 올라온다 그랬는데 아예 잔디고 뭐고 모래요. 더 심한데 모래인데. 모래사장 위에 사는데 모래는 안 다치잖아. 아.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다가 모래를 깔아주면 되나? 그러다가 브라질 해변에서 생겨난 스포츠가 비치 풋볼이에요. 네. 말 그대로 모래밭 위에서 몇 명이서 하는 거야. 이걸로 전향한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 비치 풋볼 팀 감독이 또 됐어요. 축구에 대한 정열을 잃어버리셨다면서요? 그래서 해변가 배경으로 예쁜 비키니 모델분들 있죠? 이분들하고 신나게 사진 찍고 다니고 CF 스타 되고 하여튼 뭐 이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기자로 전향을 이 했죠. 사람은 그냥 수컷이야. 그렇네요. 자, 엘리자베스라는 영화에서 여죄수와 사랑에 빠지는 뚱뚱한 교도관 역할을 맡았어요. 네. 이게 무슈드 푸아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 이때 영화 평론가들이 프랑스가 또 그 영화 부심이 강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영화 평론가들이 제발 하지 마였어요. 처음 반응. 제발 하지 마.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찬을 또 받게 됩니다. 이런 캐릭터가 연기를 잘할 수 있는 건가요? 대표님? 원래 이 남 신경 안 쓰는 사람이야말로. 뭐든지 예술 본인의 장르는- 곤조대로 가는 사람. 그렇죠. 예술 장르라는 게 노래로 치면 말하듯이 하라. 연기도 원래 너의 생활하듯이 하란데 남의 신경을 안 쓰니까 갑자기 카메라 켜졌다고 긴장하거나 뭐 그럴 것도 없고 뭐 카메라 감독이 만약에 감독이 잠깐만요 이러면은 패면 되잖아. 뭔데? 이런 뭔데? 사람은 긴장 안 하니까 앞에 이 교도관으로서 이 여죄수랑 사랑에 빠져 그거 내 전공이지 이러면서 그냥 하셨겠지. 근데 이 사람 물에 배잖아. 어. 그런데 그 물에 배면 촬영장에서도 고분고분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런데 같이 일해본 여배우들한테 그렇게 많은 지지를 받는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근데 원래 어쨌든 간에 이분이 수많은 여성분과 연문을 뭐 네. 했다라는 건 그리고 그게 범죄가 아니라 어. 어쨌든 연문을 뿌렸다라는 거는 이분이 여성에게 잘해주는 사람이겠지. 적어도 남성에겐 차갑지만 내 여자에겐 여성에겐 따뜻한. 남성에게도 뜨겁죠. 어. 뜨겁게 패고 남성. 여자는 뜨겁게 살아간다. 어. 음. 왜냐면 그러지 않고서는 그 타이슨처럼 그렇죠. 뭔가 사고도 나고 뭔가 있었겠는데 여성분들이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줬다는 건 이분이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멋진 남자였다는 얘기겠죠. 매력이 있었겠지. 야성의 매력으로 그러니까. 다가갔겠죠. 있을 거야. 지금도 유럽에서 CF 스타예요. 음. 이 사람이 확실히 스타성은 출중해요. 음. 출중하고 정말 상남자에게 눈썹도 진한 송충이 눈썹 있잖아. 맞아. 이 사람 지금 수염 길렀는데 수염과 코털이 섞여가지고 저게 지금 저거 이거 얼굴 보는데 되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몸매 관리를 안 해도 화끈하게 안 하더군요. 어. 은퇴하고 나서 배가 아주 근육대시잖아. 네, 맞아요. 어깨 완전 넓고. 음. 근데 어깨 진짜 넓어. 그 그 어깨 상반신만 잡은 씬으로만 보면은 꽉 차. 키가 이 사람 거의 3m는 돼. 저 어깨 넓이로 이 하반신까지 추정해 보면 그 정도로 어깨가 넓어. 너무 넓어 어깨가. 자, 아무튼 이런 선수가 어떻게 대표팀에서 대표님 밀어날 수 있냐는 거죠. 자, 이제 이 얘기는 슬슬 정치적으로 또 변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이번 시리즈가 축구, 정치 왔다 갔다 하죠. 프랑스는 말이죠. 1994년 월드컵에서 본선행 티켓도 잡질 못해요. 이게 미국 월드컵이죠. 미국 월드컵. 네, 본선 진출을 못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하고 약간 이미지가 다르죠. 그렇죠. 이 본선은 정도로 당연히 할줄 기복이 심하고 알았는데. 약할 때는 완전 약체인 팀이 프랑스라는 거지. 우리도 갔는데 94년.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아시아라서 갔습니다. 티켓이. 유럽이 가장 경쟁이 치열하고 수준이 높다 보니까 유럽 팀은 월드컵에서 본선 진출에 불리하죠. 대륙마다 티켓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프랑스 팀에 문제가 있었어요. 1994년 월드컵에서 본선행 티켓도 잡지 못할 정도의 실력인데요. 네, 바로 그 다음 월드컵이 1998년 월드컵 아닙니까? 그렇죠. 프랑스. 이게 프랑스 월드컵이에요. 이게 자국 월드컵이라고 60년 만에 자국에서 월드컵을 치르게 됐는데 지금 이 실력으로 망신당하면 안 되죠. 아니 그래 우리나라도 98년 월드컵에서 망하고 난 다음에 진짜 어떡하지 하다가 왜냐하면 2002년 월드컵이 네. 우리 월드컵이었잖아. 한일이 같이 공동 대체 이걸 어떡하나 싶어서 빌고 빌어서 모셔온 분이 히딩크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프랑스도 급했단 말이에요. 하긴 이게 체면이 걸린 거긴 한데 참 이게 또 이게 축구를 잘 모르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네. 그게 또 뭐 그렇게까지 그럴 건가? 그렇게까지 그렇게 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 지난주에 68운동 이야기를 했었죠. 네. 네. 68운동 이후에 이민자들이 프랑스 사회에 막 이주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68운동의 다 결과란 말이야. 자, 68운동 이후에 교육의 평등을 추구하는 국가가 프랑스가 되죠. 네.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 가면 그 자녀들 교육이나 이런 것들 네. 혜택이 굉장하다고 사람들이 놀래잖아. 이런 얘기 그렇죠. 우리가 너무 듣잖아요. 돈이 안 든다. 그러면은 이민자들이 이주해서 하층민이 되고 뭐 건물 청소하고 네.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교육의 평등은 제공하면 이 두 가지 현상이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사연에 계룡남 네. 남친 사연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개천에서 용나는 방법은 고시죠. 그렇죠. 유럽은 축구입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뭐 하는 방법은 없나? 계룡남 중에 아니 우리도 스포츠 있지. 스포츠? 근데 이제 축구 선수의 위상 그리고 축구의 인기가 당시 전통적으로 유럽이나 남미나 어마어마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죠. 생각에 안정환 선수도 이대호 선수도 되게 가난했다고. 그렇군요. 그분들도 계룡남이죠. 프랑스는 60년대 후반생들. 자, 60년대 후반생들은 어린 아이일 때 부모님 손잡고 프랑스에 이민 온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70년대생들로 넘어가면 프랑스 현지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민자 부모님 밑에서. 네. 자, 이런 외국인 2세들한테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교육이 제공되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가 축구입니다. 지금도 프랑스 유소년 축구 양성기관에 보면 스타를 꿈꾸는 외국인 2세들이 넘쳐나요. 대표적인 프랑스의 유소년 축구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CTN, 영어로. 이게 국립훈련관이라는 아주 딱딱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클레이누, 퐁테이누 등이 있는데 그 유명한 티에리 앙리가 CTN 출신입니다. 앙리는 모로코 베르베르족 출신이죠. 앙리의 별명이 영국에서는 킹이에요. 역시 킹 앙리라고 하는데 왜 킹이에요? 이 친구도 싸움을 잘하나요? 잘해서 그냥 실력이 축구를 좋아서. 잘해서. 실력이 좋아서. 그런데 싸움도 글쎄요. 에릭 칸토나는 맨손 싸움의 전문가죠. 네. 네. 사실
프랑스에서 앙리의 별명은 티티입니다. 티티. 티티. 뭐예요? 티티. 파리의 불량 소년이란 뜻이에요. 트와이스 티티가 아니라 네. 실제로도 불량 소년이었죠. 앙리는 지금도 그렇지만 현역 시절에도 틈만 나면 자유시간에 감옥에 많이 갔어요. 감옥에. 어릴 때 함께 자란 동네 친구들 면회 간 거예요. 이거 친구네 친구 영화 친구. 네, 다 갱스터 된 거예요. 앙리의 성깔이 뒷골목 시절에도 굉장히 유명했다 그래요. 어른들도 못 건드렸다 그래요. 아니, 내가 무한도전에 나와서 물공으로 갖고 놀던 되게 네. 그 어떤 사람 좋은 앙리. 앙리의 모습과 너무 다른데 축구로 성공해서 사람이 유해지셨나? 그런가? 이까지 와서 또 승깔 부릴 것도 없잖아요. 아니 너무 천진난만하고 젠틀해서 온갖 그 아시아의 그 진짜 그 왜 무한도전 스타일 개그가 약간 모자란 컨셉으로 네, 진상을 부리는 걸 어. 어떤 셀럽이 받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뒷골목에서 네. 뭐 도둑질하고 훔치고 강도질하면서 큰 성장기를 보낸 사람이라 가지고 백인 1세계, 서구 1세계 시민이 갖고 있는 좀 경험하지 못한 걸 봤을 때 딱히 하는 아시아 개그 프로그램 같은 네. 그런 게 좀 없죠. 어쩌면 또 뒷골목에서 앙리- 잘하셔갖고 그런 이제 좀 힘든 걸 많이 봐서 약간 모자라 보이는 애들한테는 마음이 넓으신 게 아닐까요? 아니 그게 컨셉이란 거 다 알지. 그렇지. 아니 그건 당연하지. 앙리 무도 출연분 잘 보면 앙리 눈 굴리고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서열 파악하는 거. 아. 그 유재석이 복수한 거 바로 알더라. 이 사람. 그렇구나. 난 거의 물공하는 게 제일 웃겼거든. 공 이렇게 하는데 앙리가 되게 재밌는 거야 사람이. 저 사람 되게 재밌다. 막 낙천적이지. 그랬는데. 근데 앙리가 낙천적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앙리가 만약에 축구를 하지 않았으면 유명한 갱스터가 되었을 거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앙리가 의외로 잘생겼잖아요. 음. 그 야리한 그 쉐이프에다가 그 얼굴에 무서운 갱스터. 뭔가 폼 난다. 갱스터 보스. 자, 여기서 앙리의 성장 과정을 보면 두 가지 아이러니가 보이죠. 자,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 결과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어요. 이건 프랑스의 힘이 맞죠. 맞죠? 근데 한편으로는 프랑스 주류 사회에서 밀려난 그늘에서 정말 위험하고 더러운 뒷골목에서 방치되듯이 자라기로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잠은 어디 친구들하고 빈 아파트 소굴 같은 데 있죠. 어디 막 총 가지고 놀았을 거 아니야, 당연히. 이런 데서 잠은 자고, 얘들아, 강도질 잘하고 있어. 나 잠깐 갔다 올게. 학교는 해서, 꼬박꼬박 가는. CTN에 가면 완전히 현대적인 엄청나게 좋은 교육 수준을 제공하는 축구 트레이닝을 받고,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교육과 어떤 시스템으로 그걸 투자를 하고 실제로 그래서 미래 세대의 구성원들을 우리 사회로 이렇게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제도라든가 교육을 정비한다. 선진국형 모델인 건 맞는데. 네.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사실 그거 아니에요? 사실 요즘 들어 느끼는 생각인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당연히 제도나 법제가 가면은 사람들이 인식이 따라오는 건 맞는데 반대의 경우도 있더라고. 어떻게요? 시대나 사람이 준비가 안 되어서 그 제도가 너무 앞서가거나 제도만 붕 떠 있어가지고 그랬을 때 제도를 경험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네. 그중에 앙리처럼 성공하면 모르겠는데 그 제도를 경험한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에서 냉대를 받는 경우도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교육으로 치면 뭐 우리로 치면 이제 이해찬 세대 같은 거 있잖아. 교육을 시켰더니 어른들이 막 좀 더 선진의 교육을 시켜놨더니 이것들은 뭐 당군일에 제일 막 학습률 떨어진다고 제가 알기로 이 비슷한 거 각자 이런 식의 굉장히 선진화된 교육을 시킨 각 나라 세대들이 다 비슷한 얘기를 듣는다라고 들었거든요. 어른들로부터 꼰대질 당하고 이렇게 열심히 안 하고 버르장머리 없고 뭐 이렇게 우리로 치면 뭐 군대도 안 다녀온 것들이 뭐 이런 식의 느낌인 거겠지. 그러니까 왠지 그런 느낌처럼 들려요. 그죠. 굉장히 붕 떠 있죠. 그 CTN이라고 하는 축구 훈련 기관은 네. 시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프랑스라고 하는 선진국 국립인데. 그렇죠. 여기서 보는 번쩍 의리의리한 시설과 자기가 집에 가서 그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 있잖아요. 격차가 너무 크잖아. 그러니까 그게 국가가 제공해준 굉장히 선진국형 혜택인 건데 그 혜택과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가라는 게 모든 삶의 구성원을 어쨌든 다 끌어올려서 다 품을 수는 없잖아요. 돌아서 집에 가면 슬렁가고 그죠. 그 낙차가 너무 큰 그 거죠. 낙차가 발생해 버리는 거죠. 그지. 그 지단의 경우를 볼까요? 자, 우리 지단은 알제리판,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 순사라고 했죠. 네. 아르키예요. 프랑스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작 프랑스에 정착하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야간 경비원, 청소부 이런 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단의 가족은 프랑스 사회에 경제적으로 맨 밑바닥에 있었어요. 네. 물론 그래도 지단한테 물려준 건 있죠. 혈통. 북아프리카 고산지대 산악 유목민 출신이에요. 원래 이 혈통이. 황영조 우리나라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네. 이분의 어머니는 또 해녀죠. 폐활량은
유전됩니다. 음. 그래서 성공한 축구 선수들을 보면 세계적으로 혈통이 산악민, 그 흑인들은 아프리카 유목민 출신이 많아요. 아프리카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 그런. 유목민인데. 원래 말이란 동물이 없습니다. 유목을 걸어서 하는 거예요. 소떼를 걸어서 치는 거예요. 폐활량이 달라요. 지단도 일반인보다 폐 크기가 크게 측정돼요. 비슷하게 아르헨티나 축구 잘하지 않습니까? 네. 아르헨티나 경제가 그 소를 방목하고 그 소를 목축하는 문화잖아요. 그 목초지가 해발 고도가 높아요. 아르헨티나 그렇게 소고기가 싸대. 막 그냥 티본 스테이크 막 이런 덩어리를 그냥 막 먹을 수 있다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네. 예. 그 가우초가 이제 아르헨티나를 위시한 남미 카우보이를 가우초라고 하거든요. 이 가우초들은 폐활량이 당연히 단련돼요. 이 후손들이 축구 선수가 돼서 뛸 때 당연히 영향을 끼칩니다. 아무튼 지단의 어릴 적 회상입니다. 근처에 상가가 있었다. 끊임없이 트럭들이 오가는 매우 활기찬 곳이었다. 어른들이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짐을 옮겼다. 그에 대한 대가로 카라멜이나 동전을 주는 어른들도 있었다. 축구 외에는 그런 일만 하고 있었다. 이 풍경이 딱 오죠. 네. 네. 어떤 느낌인지. 그러니까 애들이 가난하니까 뭐 용돈도 없고 우리로 치면 한 100원짜리도 없고 그러니까 카라멜 하나를 받기 위해서 어른들 심부름하고 굳은 일도 하고 기웃거리고 이제 이런 풍경이었던 뒷골목의 풍경인 거죠. 이걸 이제 우리나라 6, 70년대 생각해 보면 네. 그 어른들도 못 살고 애들도 못 살지만 어쨌든 애들은 가르쳐야 되지 않겠는 학교를 보냈는데 네. 애들도 그러면서 머리가 자연스럽게 굵어지면서 어쨌든 선진화된 교육을 네. 받으면서도 근데 경제 수준도 높아져서 그러다 보니 중학교, 고등학교 가다 보면 뭐 아빠가 이제 반지하 방에서 그래서 방 2칸으로 이사 가고 3칸으로 이사 가면서 이게 우리나라로 모델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부모의 경제 사정과 아이의 지적 수준의 성장이 함께 성장하다 보니까 애가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회사를 가고 좀 할 때쯤에 우리 집도 웬만한 중산층으로 편입된 어떤 순간이 오는 건데 이게 지금 보니까 방금 말한 모델에서 그 어른들의 경제 사정이 중산층으로 편입되는 그 부분이 막혀 있네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축구 선수로 성공하는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간극이 점점 벌어지는 거지. 단순히 벌어지죠. 먹고 살기밖에 없고 어른들은. 근데 축구 선수로 대체로는 실패하죠. 대체로 실패하지. 대체로 그렇지. 실패하죠. 프로는 정말 선택된 사람들은 실패하면 이 거리에 계속 있게 되겠죠. 그래서 티에리 앙리의 친구들처럼 감옥을 들락날락 하게 되는 거죠. 스포츠야말로 엘리트의 세계인데. 그렇죠. 맞아. 이 엘리트 세계 한번 볼까요? 프랑스 축구. 이때 당시에 유소년 성장을 어떻게 시스템화했는지 굉장히 시스테믹합니다. 자, 12세, 13세, 14세 아이들의 경우는 기초훈련 코스를 한 번에 2시간씩 하루 4시간 제공해요. 공짜로. 그러니까 지단과 앙리는 이 시기에 그러니까 12, 13, 14살 때 이 두 사람을 예를 드는 겁니다. 하루 2시간 혹은 4시간 훌륭한 시설에서 공짜로 훈련을 제공받죠. 네. 여긴 식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은 식사를 해야 몸이 성장하니까. 그렇죠. 중요하지. 그럼 또 길거리로 나와. 그럼 지저분한 슬럼가에서 카라멜 얻어먹으려고 어른들 심부름하고 있어. 물론 앙리는 칼 들고 카라멜을 뺏으러도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 때문에 약간 우파적인 세계관에서는 네. 흔히 말하는 좌파들의 그 무료급식이나 네. 그런 류의 정책을 포퓰리즘적인 정책으로 비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 끼 줘서 뭐 하냐는 거지. 그래야 이 삶의 토대가 그래서 왜 그분들 여기서 말하는 우파라는 건 새누리당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약간 보수적인 세계관을 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보수적인 세계관에서는 어떤 토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더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그런 뭐 급식 하루에 네. 한 끼 정도는 그냥 뭐 국가가 제공한다느니 한강 다리 밑에 비치를 만든다느니 이런 것들이 이게 보수적인 세계관에서는 굉장히 이상하게 들린다는 거죠. 그게 왜냐면 이런 차원의 그림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한 끼 줘서 뭐 하냐는 거지. 돌아가면 다시 싸움하고 그 금간이 안 변하는데. 그렇지만 그 한 끼도 의미가 있죠. 있죠. 그럼요. 커요. 그 한 끼라도 제대로 식사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프랑스 축구 교육기관은 축구 외에도 말이죠. 축구에서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학업도 제공을 하는데 말은 제공하는데 그게 되나. 시드니 고브란 선수가 있어요. 네. 고브 선수는 대학 수험 자격을 취득했지만 의외로 이 중에서 이게 그래봐야 우리나라로 치면 검정고시 패스한 거예요. 아니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이렇게까지 전문적으로 선수를 하지 않더라도 유소년 시절에 청소년 운동 선수들이 공부 학업을 반드시 같이 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꼭 안 되는 것만 아니 아니지 따지고 않나요?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운동부들 수업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일본은 반드시 시험을 쳐서 애가 그 수업을 못 들어오면 녹화한 거라도 봐서 시험을 보게 하고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그런 식으로라도 하면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프랑스는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차원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자, 프랑스 체육부. 네. 네. 프랑스는 체육부가 있습니다. 체육부는 유소년 팀에서 자라나고 있는 선수들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한
15, 16, 17 이렇게 되잖아요. 네. 10대 후반으로 접어들면 외국의 2부 리그, 3부 리그에 임대를 해요. 나라가. 그 어린 나이에 예. 그래서 프로 적응 훈련을 시켜요. 아마추어 선수로서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유럽식 3인주의의 한 일면을 느낄 수 있는데 자 국가가 공짜로 교육을 시켜주죠. 네. 그러니까 선수들의 재능은 어느 정도는 국가의 재산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는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공공기관의 명령에 의해서 외국 어느 팀에서 뛸지가 결정되기도 하는 거예요. 약간 네. 기묘합니다. 네. 기묘하죠. 네. 하지만 이것도 엄청난 기회죠. 그래서 이 와중에 검정고시 통과한 게 시드니 고부예요. 그럼 검정고시 통과하기 힘든 구조잖아.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 대신 엄청난 기회를 주는 것도 사실이죠. 네. 그래서 프랑스를 이끌어서 축구가 오가는 항구라고 하는데 자 음. 외국의 2부 리그, 3부 리그 선수 필요하죠 당연히. 그렇죠. 여기는 뭐 선수 없어야 되나요? 1부 리그의 팜 역할도 하죠. 프랑스가 국비로 어리고 팔팔한 애들을 지금 잘 성장을 시켰단 말이에요. 네. 이 질 좋은 원석이란 말이야. 수요가 높죠.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아프리카 선수들이 가장 먼저 문을 두드리는 이 돈 버는데 엘도라도가 프랑스 리게앙. 그 리게앙은 프랑스 축구 1부 리그를 말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받고 보내고 하면서 계속해서 축구 수준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진짜 기묘하다. 그러니까 되게 약간 그러니까 무슨 청년병 보내는 느낌이기도 하고 좀. 그러니까 국가가 어쨌든 간에 무언가를 제공했으니 거기에 대응해서 뭔가 권리를 주장한다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무상은 아니란 얘기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이게 기묘하게 들리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 왜 우리로 치면 이제 어쨌든 이들의 교육권이라든가 그런 걸 이제 다 보장을 하려고 네. 노력을 하고 어떤 자유권이라든가 뭐 그런 자유라든가 이런 걸 보장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뭔가 되게 약간 살벌한 거래 느낌이 살짝 나거든요. 국가가.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직 네. 10대인 살벌한 아이들에게. 왜냐면 10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래도 고등학교 우리로 치면 우리나라 정서 그래도 고등학교는 나와야지 같은가 뭘 할 텐데 갑자기 17대 애한테 내가 너 공짜로 훈련시켜줬으니까 마치 뭐 그런 거 아니야 저기 이제 밥값할 때 됐지. 수색대 가라 이런 느낌처럼 들려요 약간 넌 될성 부른 애니까 뭐 저기 가봐라 그래가지고 보내는 기분이거든요. 그 기분이 있죠. 네.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 프랑스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수직적인 중앙 집권 국가예요. 이 얘기는 아마 내일 하게 될 건데 네네네. 그게 하나가 있고요. 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프랑스에 가면은 도로가 직선도로 쭉쭉 뻗어 있는 장쾌한 도로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국가가 공공의 필요를 위해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도로를 뚫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건물도 있고 사유지도 있잖아 사람들의. 네. 무조건 시가 이후로 처분하게 됩니다. 돌아서 간다는 건 없어요. 직선이 무조건 시가 이하로 국가가 정하는 가격으로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 되게 폭력적이잖아 그러면. 폭력적인데 이게 3인주의의 한 일면이기도 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3인주의라는 거야? 3인주의는 어쨌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잖아요. 공리. 공리인 거예요. 이런 차원의 접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가 제일 원칙에 가깝다. 예. 그래서 3인주의 국가의 특징이 용서 없는 세금 폭탄이잖아요. 돈 좀 버는 사람들에 대한. 네. 우리 국가가 너를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네가 지금 고용하고 있는 너를 위해서 충성을 바치면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도 국가의 교육 시스템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너가 돈 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가 국가를 그 공정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네가 국가에게 얼마나 많은 세금을 바쳐야 할지는 국가가 정하는 거예요. 이런 프랑스적인 어떤 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국가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이게 이제 이 프랑스적인 전통이 나폴레옹 시절부터 시작하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신기한 게 네. 유럽의 사회를 잘 모르니까 네. 유럽의 사회의 이런 일면들을 이렇게 파편적으로만 듣다 보면 확실히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확실히 미국적인 정서에 되게 맞아요. 가까이 다가갔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블럭이 맞아요. 네. 미국도 살벌하게 뭔가 그 자본주의적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왠지 그거는 이게 낯선 풍경은 아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왜 그 돈이 없어서 병원에서 뭐 환자를 갖다 버렸다. 네, 뭐 그런 그런 식으로. 거 보면은 그래 뭐 그러니까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래 한국에서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인데 지금 이 느낌은 처음 들어본 느낌의 처음 살벌함이라는 들어본 느낌이죠. 거. 그러나 프랑스에선 비록 불법 이민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프랑스 비자가 없이 프랑스에서 서성대는 사람일지라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다? 이런 거 존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신기해. 그러니까 약간 낯설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 그러니까 책임도 그것도 국가가 정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져주지만 명령은 따르라. 어느 정도는. 그리고 이런 성향이 프랑스가 좀 더 강합니다. 유럽 국가들 중에서. 자, 이 얘기는 내일 더 심화해서 아마 얘기하게 될 건데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아니 왜 축구에 이렇게까지. 프랑스라는 나라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강력한 축구 국가대표팀이라고 하는
이게 미망이자 로망이었어요. 우승을 못해서. 이 축구에 특히 유난을 떤 게 맞아요. 가장 세계적인 축구, 국제적인 축구를 함으로써 세계 축구의 표준이 되어보겠다라고 하는 욕망. 일단 굉장히 피파는 컸습니다.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동안 축구가 약하기도 했고 국력에 원래 비해서. 어릴 때 회장이 되면 이게 음. 피파라는 게 웃긴 게 처음에는 이제 그냥 이윤 추구 차원에서 협회를 만들었는데 이게 그 마음이죠. 회장만 되면 근데 회장이 막상 되면 회장에 걸맞는 집도 사고 회장에 걸맞는 의전도 좀 해야 되고 그렇지. 그 중에 하나가 축구. 그렇죠. 음. 그러니까 처음에는 피파를 축구를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막상 내가 의장 다니고 해보니. 회장 다니고 하면 음. 우리가 지금 회장 그것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음. 그러면 뭔가 거기에 걸맞는 위세가 하나 있어요. 우승국이라는 뭐 칭호라든가 뭐 세계 4강 뭐 그런 건 세계 8대 뭐 7대 뭐 10대 뭐 이런 거 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위상이 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왜 국가 차원에서 축구에 이렇게 공공적으로 접근을 하느냐. 축구 자체가 국가적이에요. 하긴 맞아요. 굉장히 상징적이고. 우리 뭐 축구할 때 생각해봐도 그럼요. 그래서 아직도 프랑스는 자국 축구 선수들 기량을 어느 정도 공공재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부터 계속 드는 느낌이 그러니까 이 느낌 때문에 지금 제가 뭔 단서를 느꼈냐면 옛날에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뭐 사르트르라든가 네. 6, 8세대 그 롤랑 바르트 이런 네. 철학자들이 쓰는 글에 보면 프랑스란 나라를 굉장히 국가주의적이라고 비판하는 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내 생각에 이해가 안 프랑스는 되잖아요. 자유의 나라고 되게 굉장히 리버럴한 나라로 생각하거든요. 어. 자유연애 막 프리섹스 막. 그러니까 성에도 이렇게 확잘 열려 있는. 근데 이 말을 듣고 나니까 그들의 그 느낌적인 느낌이 왜 좀 다가오는 그 거예요. 답답함의 토로가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어요. 이런 겁니다. 그 자유평등 박의 나라에서 자유는 음. 반드시 국가에 지불해야 될 의무 있죠. 네. 의무를 하고 나서 얻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자유에 대해서는 노터치. 그래서 어떤 뭐 동성애를 하느니 난교를 하느니 이런 거에 프랑스가 굉장히 관대하잖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너는 공공재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엄청난 제재가 가해지죠. 그러니까 이 사회적 구성원으로 국가가 국민을 바라보는 거야 어느 나라나 같은데 국가의 원래 존립 근거인데 근데 그게 우리는 사실 남자들에게 군대 갈 때 빼놓고는 약간 이렇게까지 이빨을 드러내는 느낌은 잘 없는데 약간 왠지 전반적인 전방위적인 느낌으로 살짝 프레셔가 더 있는 느낌이랄까? 하지만 그렇다. 그쵸. 그런데 네. 대한민국이 한국 남자들한테 군대 갈 때 드러내는 이빨은 30cm야. 그건 그래. 그건 그래. 자,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황금 세대, 네. 다이아몬드 세대죠, 사실은. 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멤버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자, 볼까요? 띠에리 앙리, 베르베르족 출신이에요. 지단은 아르키의 아들이죠. 지브릴 시세는 코트디부아르 부모님 아들이고요. 파트릭 비에라, 세네갈. 아, 지브리 시세가 꼬티드부아르가 드록바 나라잖아요. 드록국이죠. 드록국이라고. 자, 말로다는 프랑스령 기니, 마켈렐레 유명한 사람이죠, 다들. 콩고 민주공화국 출신이고 릴리앙 튀랑, 네. 유명한 수비수입니다. 네. 과달루페 출신이에요. 다비드 트레제게, 아르헨티나 이민 2세입니다. 디디에르 데샹, 비센테 리자라지 다 유명한 선수들. 이 두 사람은 스페인 출신인데 스페인 중에서도 소수민족인 바스크족 출신이에요. 네. 둘은 되게 땅모자. 친했겠다. 마르셀 드사이, 가나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 프랑스에 와서 축구한 사람이에요. 아, 이 이야기까지 듣는 순간 갑자기 우파의 시선으로 또 순수 프랑스는 왜 없느냐. 이 말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하다. 안 나오는 게 이상하죠. 네. 자,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듣자고 축구한 건 아니에요. 네. 이 사람들이 개천에서 용난 프랑스 축구 계룡남 1세대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프랑스 축구의 황금 3세대는 계룡남 1세대예요. 다인종 계룡남. 아니 여기서 그 소수민족 바스크족 뭐 그나마 그 사람들 유럽 출신이라고 쳐도 나머지 사람들 막 저기 세네갈에. 가나에서 왔어, 세네갈에서 왔어, 꼬티드부아르에서 왔어, 막 그 역시 그렇죠. 그 흑인들도 피부가 짙은 정도가 다 달라. 그럼요, 맞아. 사실 제가 이분들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이 그 아르키 아들이자 베르베르족이자 세네갈 꼬티드부아르 가나 이게 제가 일부에서 했던 말 아닙니까? 아, 나에겐 미래가 없구나. 왜 없어? 아, 미래가 없는 사람들. 카라멜이나 하나 더 얻어먹으려고 질려 날라야지. 그렇습니다. 자, 1990년대 초중반부터 프랑스 팀의 피부색이 점점 다양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자, 68 운동의 여파로 생겨난 이 이민자 2세들이 축구를 하면서 네. 실력자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성인이 되면서. 네네. 이때가 1990년대 초중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네. 참 신기해. 모이고 봤더니 이렇게 다인종이라니. 이때가 재밌는 게요. 네. 이제 90년대잖아요. 네. 피겨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최초의 흑인 여자 피겨 선수가 나와요. 그 미국 선수, 프랑스 국적으로. 프랑스 선수. 그래서 은메달을 따나 그럴 거예요.
심지어는 이 선수가 왜 그 흑인 특유의 탄력 때문에 네. 여자 선수인데도 이 피겨하면서 덤블링을 할 수가 있어요. 백으로. 근데 아마에서는 그게 이제 점수가 없는 규제된 룰이니까 안 했는데 갈라쇼에서는 보여주고 했는데 그때는 프랑스에서 나도 백인 어렸을 때 백인 나라인 줄 알았는데 프랑스에서 대표 선수 흑인이네 신기하네라고 했다가 지금 홍 작가님 말씀을 들으니까 시기가 겹쳐요. 겹치죠. 자, 그 선수도 국가가 제공하는 피겨 스케이팅 트레이닝을 받고 네.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럴 것 같은 거야. 근데 지금 자료는 없는데. 그러니까 서사는 그런 거죠. 네네네. 기본적인 그분이 서사는 그분 그런 아닌가요? 그 자꾸 룰을 바꿔서 본인한테 불리하게 그래서 그렇죠. 장쾌하게 백덤블링하고 은퇴한. 그리고 미술 점수인가 예술 점수에서 깎여서 금메달을 결국 못 땄어요. 그게 뭐냐면 아름답지 않다. 그 예술 점수로 이렇게 해가지고 불이익을 받았죠. 바로 그런 거죠. 자, 피겨계에 프랑스인 흑인 선수가 세계 피겨계에 나타난 것처럼 이제 이 피부색들이 대표팀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프랑스 우파들은 보기가 안 좋죠. 그치. 근데 프랑스는 똘레랑스의 나라고 자유평등 박애의 나라인데 사실 이거는 그런 나라인 걸로 그런 나라인 셈 치고 가자고 합의하고 묵인하고 덮고 지나간 측면도 있잖아. 프랑스 과거 천상 얘기 지난주에 했었잖아요. 그 나라의 슬로건을 얘기하는데 우린 증오와 혐오와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좋다 그거. 자, 이때는 그리고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국가대표팀 A팀에 속속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는 네. 이민 2세들이 성인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이제는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마저도 2세대가 지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프랑스에 원래 살고 있던 원래 프랑스인들은 네. 이민자들한테 지치죠. 근데 지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불만도 있고 뭐 어떤 그게 수면 밑에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세로 자리 잡는 것들이 뭐냐에 따라 이제 그 시대의 어떤 시대 정신이라는 게 생기는 건데 지금 느낌은 그 불만보다는 어쨌든 그들이 성공했다라는 모델이 생기다 보니까 맞아요. 우리의 방식이 맞았다라는 확신을 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 불만을 오히려 잠식시키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불만은 잠식돼 있었는데 잠식돼 있고. 장 마리 르펜이라는 엑스맨이 등장하면서 이분 잠식돼 있던 불만의 존재를 드러낸 거예요. 자, 장 마리 르펜, 프랑스의 도널드 트럼프죠. 그렇죠. 국민전선이 뭡니까? 정당 이름이. 국민전선을 만들어가지고 돌풍을 일으키면서 1996년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사이에 전선을 치는 거야. 진짜 이 사람. 이 전선 맞습니까? 이 정당 맞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전쟁하자는 얘기 아니라 프랑스의 국민들끼리. 극우파잖아요. 선거 모토가 더러운 이방인들을 몰아내자. 이때가 1996년인데 말이죠. 이방인은 왜 꼭 더럽습니까?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했다는 말이 기가 막힌데 아니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팀이 왜 이렇게 얼룩이 져 있어? 이게 참 그런 게 네. 흰색에 색깔 들어간 거 얼룩이라고 할 수 있지만 까만색에 흰색 들어간 것도 얼룩이에요. 얼룩을 잘못 알고 계시네 아주. 이분은 국민전선의 수장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이 사람 딱 그런 거죠. 자유평등 박애 난 모르겠는데 아니 강제로 따라야 하는 똘레랑스가 뭔 똘레랑스냐는 거지. 그렇지. 게이를 게이라고 욕을 못하는 게 왜 그런 자유도 못 누리면 이게 무슨 자유국가냐 이 얘기지. 그거죠. 아니 이민자들이 더럽고 싫다니까. 싫은 걸 싫다고 내가 하면 안 돼? 어. 이런 논리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리. 이게 완곡하게 왜곡된 그니까. 그 자유주의의 논리죠. 아니 게이를 게이라고 왜 욕을 못해? 일단 게이를 게이란 말 자체가 욕이 아니면은 그냥 게이라고 하면 돼. 그 네가 욕으로 쓰니까 문제지. 시민사회 협의보다 나의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그 어떤 그러니까 내 기분이 나쁜데. 왜곡된 자유주의. 자 이런 장마리 르펜이 나와서 네. 국민전선이란 당을 창당했대. 휩쓸었죠. 그래서 이런 얘기나 하고 있어. 이때 프랑스 사회는 다 무시했습니다. 무시했죠. 이때는 그게 대의였으니까. 그러지 않으면 또 힙하지 않은 사람이죠. 왜냐면은 계룡남들이 이민자들이 성공해서 우리의 대표가 됐으면 내가 봐도 그 당시였으면 우리가 전후에 새롭게 국가를 재건하면서 만들었던 가치가 맞았구나가 증명된 거잖아요.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갔구나. 그렇죠. 증명된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처럼 보였고 지금까지는 묻힌 것처럼 보였으니까 반대되는 시각이.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총선을 거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장마리 르펜에 대한 프랑스 사회의 시선은 개그맨이 한 분 나오셨네. 그치. 아이고 웃겨주시려고 또 총선에서 이런 그럴 거였어요. 줄이야. 그리고 계룡남 1세대, 이 황금 3세대 선수들의 반응은 뭐 몰라? 우리 그냥 축구만 열심히 할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운동부 출신이잖아. 그게 맞죠. 그리고 박지성이 했던 말도 기억나요. 축구는 잘하고 싶지만 유명해지긴 싫어요. 이 얘기도 생각나고. 뭐 유명해지고 싶죠. 돈도 벌어야 되니까 이제 정치 몰라요. 막 이런 거지. 하지만 세상은 이 사람들이 축구만 열심히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죠. 네. 그럴 리도 없었습니다. 이제 프랑스 사회 문제들이 다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프랑스 축구는 정치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치 얘기 따로 축구 얘기 따로 왔다 갔다 했잖아. 네. 이젠 비슷해져요. 자, 이거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90년대 이 사람들이 느꼈을 그 환희가 어떨 건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진짜 맞았고 우리 진짜 선진국 진짜 선진국이구나. 우리 어떤 그 똘레랑스. 왜냐면 그런 얘기를 읽었어요. 저게 누구냐면은 이게 그 옛날에 누구지? 그 까미를 위한 변명이라는 책을 쓰신 네. 박홍규 씨가 썼던 알베르 까미. 예. 거기에도 보면은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거죠. 그들의 똘레랑스가 누군가에겐 똘레랑스의 다른 뜻인 사창가로밖에 느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아마 거기에 대한 이제 뭐 까미에 대한 얘기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 맥락 속에서 등장한 말인데 그 단어가 무척이나 그 구절이 이 회에서 이제 이 회는 아직 모르지. 그게 이제 다 덮여져 있는데 모르죠. 이 얘기가 결국 그런 류의 느낌처럼 들릴. 느낌처럼 네. 들리죠. 네. 미리 예고를 하자면 내일 3부 네. 대본 내용을 제가 내일 3부 대본을 보면은 제가 쓴 걸 지금 제가 읽고 있는데 3부 레블레 출애굽기 프랑스식 국뽕 프랑스식 신화창조 이렇게 써놓고 제가 밑에 부제 마담 여기 와인 한 사발 추가 그런 식으로 해놨는데 바로 이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어떤 식으로 프랑스인들은 프랑스적인 가치를 확인하는가 혹은 확인했다고 믿게 되는가 축구를 통해서 이 얘기를 내일 만나는 이야기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네. 의문의 그녀 시호님, 감사합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